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기기 이론 강의 1장 직류 발전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기기 이론 강의를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는 직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로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로서는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에 직류 전동기로 이렇게 2부에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직류 발전기 첫 번째 강의로서 1강은 아주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기초 이론과 우리 전기자기학에서 배웠던 그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기초 이론과 직류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전기기기의 기본 이론,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배웠던 4가지 필요한 기초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류 발전기의 구조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초 이론까지만 아주 도입 부분입니다. 이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기기의 첫 번째 주제인 직류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첫 번째 주제는 서론으로서 직류기의 구성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구성은,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로 구분이 됩니다. 자, 직류 전동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부를 때에 모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두 개는 구조적으로는 내부 구성은 동일합니다. 자,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 보면은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의 구분은, 직류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직류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압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거를 회전력을 갖게 하는, 즉 기계적인 에너지를 갖게 하는 장치를 직류 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자, 여기 전기 자전거용 DC 모터, DC 전동기가 되겠죠.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것이 회전축이 되겠죠. 회전축이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압을 전압을 공급을 하고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은 여기에 회전축이 회전하게 되면은 이것은 DC 모터가 됩니다. 자, 반대로 여기다가 회전 원동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회전을 먼저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직류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직류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내부 구성은 발전기나 전동기의 구성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의 내부 구성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내부 그림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름만 좀 알고 넘어가면은 여기가 계자입니다. 자속을 만들어주는 계자. 자, 여기에 건선이 있는 이 부분이 전기자입니다. 전기자와, 자, 여기가 우리가 이 동그란 축에 감겨져 있는 이것이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정류자에서 만든 전압을 이렇게 인출하는 이 부분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4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직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요 직류기의 3요소는 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이 3가지가 3요소가 됩니다. 4요소 하면은 물론 브러쉬가 포함이 되겠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전기기기, 특히 직류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첫 번째,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4가지 법칙들은 전기자기학에서 다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한번 필요하니까 복습을 하고 본 강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전류와 자계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류 I와 H 또는 H는 자속이 되겠죠. 자속 파이하고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오른나사인데 오른나사를 위와 같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진행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I라고 하면은 이것은 H가 되겠고 이것이 회전하는 것이 H가 되면은 이거는 I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오른나사 법칙과의 서로 상호 관계가 서로 성립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회로는 이 그림은 직선도체입니다. 직선도체에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감싸는 내 손가락이 있죠.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은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는 방향, 이 방향이 자속 또는 자계의 방향이 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나선형 코일을 통해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잡게 되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이것은 자계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직선도체하고 이거는 서로 상호 변환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 방향을 전류로 두면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게 자속이 되고 자계가 되고 서로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두면은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것은 자계가 되고 서로 상호 변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페르데이와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이것은 늘 같이 따라다니죠. 자, 이것은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의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자속이 파이죠. 그러니까 d파이 dt 자속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주게 되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유기기전력을 E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속의 변화를 주게 되면은 기전력, 전압이 만들어진다 하는 이 현상을 페르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개가 묶여져 있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페르데이 법칙은 유기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자, E는 단지 어떤 감은 건선이 N이라고 하면은 d파이 dt 이 식이 페르데이 법칙입니다. 자, 렌츠의 법칙은 그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E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n d파이 d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유기기전력의 정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이 이론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그냥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감아놨습니다. 그럼 N이 3이 되겠죠. 3번 감아놨습니다. 그 끝에 그냥 전류에 흐르는 유물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유계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되면 아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근데 이 자석을 갑자기 가져왔습니다. 자석을 가져오면은 자석에 의해서 여기 빨강색 모양의 자속이 증가가 되겠죠. 내부로 관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d파이 dt가 발생이 된 거예요.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 파랑색 있죠.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가가 됐으니까 이거를 정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에 의해서 생기느냐? 자,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전류. 그러니까 전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요거를 자속을 해 주려니까 이와 같이 전류 I를 공급을 해 줘야 여기로 전류가 흘러야 자속이 위쪽으로 품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정가를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전류가 흘러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페르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것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정가를 억제하고 방해하려는 쪽으로 자속을 역으로 만들어주는 그거의 원천인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렌츠의 법칙이고 또 페르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왼손 법칙은 이거는 전동기에 적용이 되는 전동기 원리를 해석하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를 규명하는 법칙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균일 자개 내에 여기 자개가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습니다. 자개가 균일하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품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균일 자개 내에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여기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자, 물론 요 자속하고 전류의 방향은 90도가 될 겁니다. 흘리면은 이 도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힘을 규명하는 이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 우리가 왼손가락을 이와 그림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이 요 힘입니다. F 포스. 자, 여기 검지가 B 자속이죠. 자속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중지가 향하는 서로 이거는 다 90도입니다. 90도씩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속과 전류의 방향을 알게 되면은 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법칙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이 중요한데 물론 전기자기학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F라고 하는 것은 자, B의 방향과 I의 방향을 이렇게 벡터 곱으로 합니다. B하고 I는 벡터죠. 요 도선의 길이 L은 그냥 스칼라 양이지만은 B 자속은 크기와 방향을 다 같습니다. 전류도 크기하고 방향을 같습니다. 이거는 벡터 곱으로 해주게 되면은 자, 이 공식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자기학 벡터 연산에 의해서 이거는 BIL 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이 시타라고 하는 것은 B하고 I하고의 각도입니다. 그죠? 각도. 보통은 우리가 전동기를 설계할 때 이 시타는 90도를 두기 때문에 그냥 전동기에서는 그냥 사인 90도는 1이니까 그냥 BIL만으로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발전기 원리가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이것은 균일 자개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속도 V로 운동을 하면 자, 이게 자개가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균일 자속을 내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류가 있는데 전류의 도선에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이것이 위로 V의 속도로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V의 속도로 위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하는 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도체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기전력이 발생한다. 전압 E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전기의 원리죠. 자, 여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른손 세 손가락을 적용하면은, 자, 이것이 엄지손가락이 이것이 우리가 운동 방향입니다.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요 검지가 B의 자속 방향이죠. 자속 또는 자개의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중지가 향하는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전류 방향. 그래서 기전력이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결국 기전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자, 결국 이 기전력 또는 전류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뭡니까? 운동 방향, 요 운동 방향과 요 자속의 방향,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가 운동 방향 V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거를 힘이 곧 운동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거를 F로 봐도 됩니다. 포스의 방향, 힘의 방향이 곧 운동 방향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F로 봐버리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방향과 똑같습니다. 자, 왼손 그 방향이 이거였죠. F, B, I였죠. 그 세 손가락이 오른손 왼손이 똑같습니다. F, B, I.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은 F하고 B에 의해서 I가 결정이 될 거고, 그죠? 왼손 법칙은 I하고 B에 의해서 F의 방향이 결정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을 잘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기전력은 뭐냐? 자, 뭐합니까? 요 B하고 V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이 두 개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벡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B하고 V를 벡터 곱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도선의 길이 이렇게 벡터 곱으로, 이것도 벡터 곱이죠. 벡터 곱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BLV sin 시타가 되겠죠. 우리가 발전기에서도 물론 요것은 이 각도라는 것은 뭡니까? V와 B에 이루는 각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시타는 발전기에서는 90도를 두니까 이것은 1이 되겠죠. 그래서 BLV 이거에 의해서 기전력 크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또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책에는 직류 전동기부터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직류 발전기를 하고 직류 전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정의를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그런 장치를, 기계 장치를 우리가 직류 발전기라고 이야기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회전력이겠죠. 회전력을 통해서 자, 직류 전압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직류 발전기입니다. 이거는 뭐 화학공업용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기용접용 등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N극과 S극이 영구자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에서 균일한 자속을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발생시켜주는 여기 계자가 있습니다. 계자, 이거를 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속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자가 필요하고, 이거는 뭐 지금은 영구자석입니다만은 이거를 또 전자석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직류기에서는 이 계자는 보통 영구자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외부 외함에 고정되어 있겠죠. 고정되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고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죠. 여기에 도선 코일이 있죠. 코일, 도선부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회전을,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축이 도선에 있는 감겨져 있는 이 축을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일한, 우리가 이제 발전기 하면은 발전기가 되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오른손 법칙이 되려면은, 오른손 법칙에 적용되려면은 균일한 자속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운동을 해야 어떤 도선의 길이를 해주면은 어떤 기전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계자가 되겠고, 계자가 만들어주고, 자, 이게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코일이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상하 회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우리가 회전 중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거는 원동기에 의해서, 이거는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원동기에 의해서 이 코일을 지속적으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동기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코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요 코일에 전류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기전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교류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교류 전원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정류자를 통해서, 정류자는 AC를 DC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류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세 가지입니다. 그죠? 세 가지 필수고, 네 번째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이거는 전압을 외부로 인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정류기에서 만들어진 정류기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죠? 위아래로 붙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부하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자가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성 요소는 세 가지고, 네 가지, 그 다음에 부가적인 것까지 하면은 네 가지 브러쉬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원동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원동기는 뭐 하는 거냐면은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회전을 시켜주는 그 장치가 되겠죠. 받아 자계중의 전기자의 도체를 회전시킴으로써,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코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자라고 합니다. 전기자라고. 그래서 괴자, 전기자. 자, 전기자에 의해 도체를 회전시킴으로 도체의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 E를 발생시킨다. 이것이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자, 여기에 N극 자석이 있고, 여기는 밑에는 하단부에는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속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겠죠. 품어져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계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계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도선이 이렇게 코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 형태로. 자, 이것을 돌려주는 이것이 이제 원동기죠. 원동기가 이것을 코일을 회전시킵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 코일로 된 요거를 우리가 전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암페아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로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동그라미 이것이 우리가 정류자가 됩니다. 그죠? 정류자가 되고 여기 있는 이것이 브러쉬가 됩니다. 브러쉬.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포인트에 정류자 전에 나오는 요것은 교류입니다.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교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이것이 N극, S극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계좌죠. 그죠? 이것을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류자 나중에 편 자세히 될 겁니다. 이게 정류자가 되겠고, 이 정류자에 의해서 이 교류가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이것이 우리가 교류잖아요. 그죠? 교류가 되는데 이것을 정류자를 거치게 되면은 정류자에 의해서 요 마이너스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위쪽으로. 그러면 이것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이거는 직류 파형이 되죠. 이거는 정류자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 파형은 전파 정류된 택이죠. 전파 정류된 파형과 같은 직류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괴자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속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영구자석과 또는 전자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영구자석을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냥 계자 하면은 자속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장치다 생각을 하겠고, 우리가 전자석으로 구성을 할 때는 여기가 계자 철심에다가 여기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을 영구자석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장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이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자를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이 나중에 요 아마추어라는 이 용어를 좀 사용을 같이 할 거니까 전기자가 아마추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속과 세교하여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아까 건선이 있었죠. 도선 계자 사이에 회전하는 그런 도선을 우리가 전기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조금 전에 그림에는 그냥 도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원통형에다가 이런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에다가 슬롯을 파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원통형 여기다가 슬롯을 팝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도선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슬롯 사이에.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전을 계자 사이에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 도선에 이제 자속이 세교가 되어서 기전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기자 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자 건선이 되겠죠. 전기자 건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가지 시험 나오는 요소가 있는데, 자, 전기자 철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자 철심의 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철심은 뭐로 만드느냐? 이거를 규소강판으로 만듭니다. 규소강판. 근데 저규소라는 것은 규소 함유율이 1 내지 1.4% 이거로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철로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철로서 되어 있습니다. 철이 대부분이죠. 자, 철이 있으므로 이게 히스테리시스 손이 발생을 합니다. 철로 가지고 100% 만들면은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히스테리시스 이거를 자화되는데 철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철이 철 덩어리가 자화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가 히스테리시스 손입니다. 그러니까 철로만 100% 철로만 하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이 커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규소 강판을 가지고 요 전기자 철심을 만들게 되면은 뭐냐? 히스테리시스 손이 감소가 된다. 자,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1 내지 1.4%의 규소를 함유한 규소 강판을 가지고 전기자 철심을 만든다. 요거 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이 통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요거를 전기자 철선에 전기자 건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이 주변에 맴돌이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걸 와류라고 하죠. 와류. 자, 이게 통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한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디스크로 잘게 쪼개 가지고 합친 거예요. 우리 CD판 있죠. CD판과 같은 이거를 100장 50장 내지 100장으로 이렇게 착착착 쌓으면은 이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얇은 판으로 성청한 거예요. 저규소 강판을 그 디스크를 성청했단 말은 차곡차곡 쌓았다는 겁니다. 쌓아가지고 이 철심 덩어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요합니다. 규소 강판을 차곡차곡 쌓은 구조를 우리가 성청 구조, 규소 강판을 성청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와류손 감소입니다.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와류손은 전류가 흐를 때 그 철의 맴돌이 전류를 우리가 와류라고 하는데 그 와류손을 이게 이제 디스크로 잘려져 있으면은 와류라는 것은 이게 전체로 회전해야 되는데 회전을 못하고 와류손이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철심 두께, 그 강판의 두께를 얼마로 하느냐 하면은 0.35에서 0.5mm. 요것도 간혹 시험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0.35 내지 0.5mm 아주 얇은 판이죠. 규소 강판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하는 이유, 성청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